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정말 뭐랄까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증시까지 영향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오전 굉장히 급락한 상황이고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관세는요,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경제 충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지금 고시한 관세율, 한국은 25%, 중국은 34%, 베트남은 46%이 등등의 관세를 만약에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100년 전 1차 대전 때 이후로는 가장 높은 관세가 되는데요. 그동안의 세계 무역의 교역량이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 당시보다도 관세 폭탄의 효과, 관세 폭탄이 몰고 올 충격은 훨씬 크다. 특히 무역 규모,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베트남, 유럽, 한국 이런 등은 경제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아주 엄청난 지금 변화인데요. 역시 아니다 다를까 지난 주말부터 뉴욕 증시의 주가가 와르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뉴욕 증시에서 지금 날아간 돈이 트럼프 관세 폭탄 이후에 날아간 돈이 1경입니다. 일경이요? 예, 1경이라는 돈 좀 낯설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 단위도 좀 낯선데 예. 조가 10,000개가 모이면 1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조가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약 700조 조금 못 미치니까 우리 예산의 20배가 트럼프 관세 폭탄에 의해서 뉴욕 증시에서 증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 증시는 그런 대로 견디다가 그 관세 폭탄이 태평양 건너서 아시아로 본격적으로 닫히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가 뭐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 예. 상당히 그야말로 블랙 만데이 한치 앞에 안 보이는 아주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심한 게 일본, 대만 이런 쪽은 우리보다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그야말로 블랙 만데이 대참사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를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얼마나 떨어지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코스피가 지금 약 한 4% 내외 하락폭을 하고 있고 또 2,400선도 무너졌거든요. 요게요 불과 약 한 6,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정상일 때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오르내린 3,000 돌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무려 지금 약 700포인트 가량 떨어진 건데 최근에 와서 우리 증시가 조금 회복을 하는 이제 전국도 좀 안정이 되고 특히 여러 가지 그 세계 지정학적 요건도 많이 좋아졌다 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 트럼프 관세가 나오면서 당초 트럼프 관세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상호 관세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 때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에 별로 관세 폭탄을 때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왕왕 있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안 보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니까 그 흑자만큼 지금 관세를 때린 거거든요. 25% 관세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거 다 적자입니다. 자기 돈을 토해내가면서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러다 가격을 대폭 올리면 미국서 안 팔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한때 2,700까지 넘보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약 200, 300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야말로 추풍낙엽, 이 봄인데 가을에 추풍낙엽 현상이 지금 폭락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증시뿐만 아니라 환율도 정말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보면 30원 넘게 뛰어서 1,471.5원까지 상승했고요. 엔화도 보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국가들의 영향을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가보다도 환율이 더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가뜩이나 이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 신용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외환 보유고도 좀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더 떨어진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또 더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좀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세계의 지금 국제 투자자들이요, 한국만 특히 미워하거나 홀대하는 것은 아니고 불안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전부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시장은 빠져서 너도 나도 안전자산으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발 관세 폭탄인데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예. 이게 역설이에요. 달러가 기축통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역설이죠. 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쳐놓고 돈은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좀 상황이 정반대죠. 거기다가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좀 높다 보니까 돈은 일본으로도 몰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전자산으로 엔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엔화 간의 환율이 지금 1,100원 선도 무너지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에 대해서도 떨어지는 우리 돈 가치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참 슬기롭게 이 관세 파고를 좀 잘 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세계적으로 슬기롭게 넘어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퀴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 흔들리고 미국에서도 일경 정도 시총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압박을 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오디나리 대통령이라면요. 일경 정도의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뉴욕 증시가 흔들리면 견뎌낼 수 있는 대통령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7대 대통령인데 그 전에 46명한테 물어본다면 아마 그분들은 지금 관세 전쟁 좀 스톱해야 되겠다 또는 뉴욕 증시 폭락세가 좀 심하다. 좀 부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 뉴욕 증시 폭락 상황 속에서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간 게 아니고 자기 사저가 있는 별장 마라라고 별장에 가서 여유 있게 골프를 치셨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주가 폭락, 뉴욕 증시 폭락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대통령 말씀은 자 우리가 지금 관세 전쟁을 하는 것은 미국의 병을 고치고 있다.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주가 떨어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버텨라, 참아라. 그러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베센트 재무장관 증시 부양책 없다. 떨어지는 거는 그대로 좌시하겠다. 지금 이런 발언들이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뉴욕 증시 폭락, 트럼프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면요. 나중에 자기 성과가 훨씬 더 높게 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미국은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조달 금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뭐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 내심 뉴욕 증시가 좀 흔들리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추정, 이런 합리적 어떤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폭락을 하면서 미 연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금리를 내려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지난달에는 금리가 동결이 됐고 그렇다면 5월은 금리 변동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경제 지표에 달리는데 현재로서는 난망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내리면 돈이 더 많이 풀려서 경기 침체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경기 침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관세를 때리면 그 세금은 외국 업체들이 물지만은 그 상당 부분에 미국 물가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연준 의장은 없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돼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자,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저렇게 떨어지게 돼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금리 내려라 이랬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른 컨퍼런스에 가서 지금 물가가 위험하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겠다. 대통령 말 안 듣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뭐 둘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건 아니고 경제 지표가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히려 재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나 쉬울 것 같이 같고요. 극적인 전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를 그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협상을 한다면 실제로 지금 50개국이 미국하고 협상하겠다고 각 정상들이 미국에 지금 전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 협상을 빌미로 진짜 협상을 계기로 좀 이 관세 폭탄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다면 금융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대반전될 수도 있는 아직은 폭탄 예고편이지 폭탄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협상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중국에서는 뭐 히토류라든지 보복 관세 뭐 34%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조금 뭐 의견을 바꾼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정말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는데 중국도 또 10일부터 미국이 때린 만큼 33% 우리를 때리겠다. 보복 관세하고 그 플러스 히토류도 금지하겠다 이랬는데 생각보다는 중국의 반응이 예.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4% 때리는 대상 품목도 사실 미국이 때리면 보통 무역 전쟁은 미국이 10개 때리면 우리는 20개 때린다. 이래야 전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34% 때린다고 그러니까 중국 우리도 34%. 이 얘기는 미국이 하는 것만큼 뭐 최소한으로 따라가고 있는. 예. 왜냐하면 시진핑 국가주석도 중국 내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중국 국민들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여전히 미국과 협상을 해보자. 그런 의지가 조금은 더 앞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미국 내에서 야 이거 이러다가 미국 경제 망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좀 돌아서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 반 희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과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서 일단 중국은 뭐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급 전화 아니면 전화 자체를 아예 받지도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행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 간의 대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문제는 정상 간의 큰 틀에서의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별 기업체의 어떤 얘기는 오히려 혼선을 지금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줄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요구하는 이런 큰 틀에서 좀 딜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공산당 총서기, 대통령보다도 직책상 더 위에 있는 예. 공산당 총서기가 직접 전화를 해서 자, 미국이 협상을 한다면 미국에 대한 관세 제로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협상하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SNS 글을 날렸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서기장은 LNG 다른 나라에서 안 사오고 미국이 지금 공급 과잉인데 네. 그거 우리가 사올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 측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이를테면 우리가 미국보다 관세가 4배가 많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발언, 그거 가짜 뉴스거든요. 팩트가 틀린 거란 말이죠. 이건 정부가 나서서 트럼프 당신이 털렸어라면 좀 감정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경제 단체나 이런 데서 트럼프를 향해서 맹공을 하고 정부는 점잖게 그건 좀 우리는 억울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접근을 하는 이런 어떤 좀 강온 양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박사님 다만 현실적으로 뭐 중국, 베트남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는 수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대선을 네. 하고 60일이 더 남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작년 12월 달부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미국이 엄청나게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지금 그런 피해를 좀 받아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를테면 미국에서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합의해봤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때에서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사실단이 간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합의를 해서 하나에 대한 의견을 뭉쳐준다면 미국이 안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통상 부분에 관한 데에서는 좀 국가적 비상기구를 좀 만들어서라도 단일된 의견 그리고 서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미국도 협상을 하고 미국도 지금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예. 알래스카 문제나 방산 문제, 조선 문제 충분히 미국도 한국의 제의에 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또 자동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자동차 업계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부가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자동차는요, 우리 한국과 상호 관세 문제를 떠나서 전 세계의 25%지 무조건 때리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자동차 중에서 외국산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가장 많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자동차가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 25% 관세를 맞으면요, 현대차나 기아차 이것은 완전히 적자가 불가피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한국 법인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미국 회사인데 관세를 맞아야 되니까 아예 한국 철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긴급하게 갑자기 돈이 부족하니까 적자가 날 수 있으니까 뭐 긴급하게 자금을 도와주는 이런 정부 대책 회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칫 이렇게 한국 자동차 회사를 노골적으로 도와주는 게 좀 과장돼서 알려지면 그거 자체가 또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서 한국 거봐. 그래서 더 관세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좀 슬기롭게 대응하고 결국은 자생력을 좀 키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경제 현안 김대호 박사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